안녕하세요. 노벨쌤입니다. 저를 믿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입니다. 오늘 강의 과목 및 항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머신러닝의 이해,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도구, 개인정보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빅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유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는 R, 파이썬, SAS, SPSS 등이 있습니다. R과 파이썬은 무료이고 SAS, SPSS는 유료입니다. R은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S 언어 기반 오픈소스 언어입니다. 통계 분석과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다소 복잡할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 메모리 사용이 비효율적입니다.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R과 달리 범용적 C 언어 기반 오픈소스 언어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이키런은 파이썬 머신러닝 API입니다. 케라스, 파이썬 딥러닝 API입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 딥러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고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의 유연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쉬운 문법과 유연성으로 접근이 쉬우나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기능이 R과 비교했을 때 R보다는 적고 추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SAS는 상용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SPSS는 상용 통계 분석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고 SAS보다는 사용자 친화적인 즉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참고로 실기시험은 R 혹은 파이썬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진행을 해야 하고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현업에서는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서는 R과 파이썬의 구분, 특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법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인적 정보, 건강 정보 등이 있고 부가가치 창출의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의 예는 인적 정보, 즉 인종, 나이, 성별, 주소 등이 있고 건강 정보, 질병, 생체, 유전 정보 등이 있습니다. 종교, 철학, 정치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취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필요성. 요즘 현대사회는 정보사회 인프라의 핵심이 개인정보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유출이 된다고 하면 피해가 큽니다. 개인정보 침해 종류.
개인정보의 침해 종류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오남용, 노출, 방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여 2015년 빅데이터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16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20년에 데이터 3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내용은 수집 시부터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해야 됩니다. 처리 사실이나 목적 등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재식별 시, 즉 재가공 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민감 정보 및 통신 비밀의 처리를 금지를 해야 되고, 수집된 정보의 저장, 관리 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정보법 제도에서는 개인정보의 예시, 즉 취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예시 및 침해 종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단계별 조치 사항입니다. 사전검토, 사전검토에서는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비식별 조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 혹은 대체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평가 역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지속적으로 재식별 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비식별 조치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휴리스틱 가명화, 암호화가 있습니다. 휴리스틱 가명화는 정해진 규칙으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거고, 암호화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35세 서울 거주가 있으면 임꺽정 35세 수도권 거주,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총계 처리는 개인정보를 통계값을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총합, 부분합, 라운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180cm, 박철수 170cm, 이거를 총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평균 키 175cm 집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삭제, 개인정보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법으로 식별자 삭제, 부분 삭제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범주화, 해당 그룹의 대표값 혹은 구간값으로 변환하는 기법으로 범주화, 범위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35세를 김씨 30대, 이게 데이터 범주화입니다. 데이터 마스킹은 개인정보의 전체 혹은 일부를 대체값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변환 시 임의의 잡음을 추가를 하거나 공백으로 대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35세 서울 구주는 이것은 김땡땡 3땡세 땡땡 거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 가명 처리와 데이터 마스킹의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제 경험으로 대부분이 데이터 범주화 혹은 데이터 마스킹이 적용된 예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적정성 평가입니다. 적정성 평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K 익명화, L 다양화, T 근접성. K 익명화는 동일한 값을 가진 네 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확률을 K분의 1로 만드는 것입니다. L 다양성은 각 네 코드는 최소 L개 이상의 다양성을 가지도록 하여 배경 지식, 즉 주변 지식 등에 의해 추론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T 근접성은 전체 데이터 집합의 정보 분포와 특정 정보의 분포 차이를 T 이하로 하여 추론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비식별 조치 단계 중 적정성 평가 방법으로 K 익명성 모델을 최소한의 평가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모델에서 K 익명성과 이를 보완한 L 다양성 T 근접성 모델이 있으며 최소한 K 익명성 모델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개정한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의 배경은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기업에게 규제가 되고 있는 중복 규제를 제거를 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데이터 3법의 종류 및 기능입니다. 데이터 3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도입이 되었고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라는 말은 이전에 설명을 들었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를 했을 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고 추론할 수 없기에 기업이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데이터 3법의 효과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개인 정보를 가진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 개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및 다양한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사업 주체의 정보를 통합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 제도에서는 데이터 3법의 목적, 종류, 효과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의 활용,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운동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배경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원칙은 개인이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승인 및 동의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 데이터가 잘못 활용이 되면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 오용이 발생합니다. 사생활 침해, 수집, 활용된 개인정보의 악용이 원인이고 통제 방안은 익명화 기술을 적용을 하고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의제란 개인정보가 가공될 때 매번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 원칙의 훼손, 예측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가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측 알고리즘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하면 안 되겠죠. 책임 원칙의 훼손이란 분석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제 방안은 기존 책임 원칙, 예측이 아닌 결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혹시 예측에 의한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데이터 오용. 데이터 오용의 원인은 잘못된 분석 결과에 의한 피해입니다. 통제 방안은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누구나 반증할 방법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위기 및 통제 방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